대한제국 말기, 조선은 급격한 세계사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개화와 보수, 외세와 자주, 민중과 권력 사이에서 나라는 점차 내부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깊은 혼란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한 청년이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유학을 익히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순을 외면하지 못하고 개혁을 외치다 끝내 투옥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한 양반가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한학에 능했고 총명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아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들을 익히며 전통적인 학문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조용히 공부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개혁과 반동의 물결이 뒤섞이던 시절, 그는 변화가 필요한 조선을 바라보며 스스로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화라는 단어가 새로운 이상처럼 떠오르고 있었고 이승만 역시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890년대 중반, 그는 독립협회에 참여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중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황제의 전제 권력을 비판하였으며 언론, 자유와 개혁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연설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과감한 행동이었고 결국 그는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1899년, 그는 국채문란죄라는 이름으로 한성감옥에 수감됩니다. 처음에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렇게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차디찬 감옥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성감옥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며 하루하루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고 병과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러한 공간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밤낮 없이 사유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참회의 시간이 아니라 사고와 학습, 내면의 혁명을 이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됩니다. 선교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성감옥의 어두운 벽 안에는 뜻밖에도 외부와의 작은 통로가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옥을 찾아가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며 기도하는 활동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이승만은 그중 한 명인 헨리 앱젠 선교사를 통해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설고 낡아 보이기만 하던 글자들이었지만 그는 곧 이 안에 담긴 세계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문명과 사상의 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외국어를 독학으로 배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승만에게는 그 시간들이 곧 탈출구였습니다. 그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도 없이 외우고 문장을 나누어 해석하며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들과의 면담이 가능할 때면 배운 내용을 확인받고 질문하고 수정하며 그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감옥 안에는 물론 영어책이 거의 없었고 필요한 도구도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시기 이승만은 놀라운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노트는 보잘것없는 종이였으며 필기도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습득한 영어를 매일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새로운 언어와 사상을 몸속 깊이 흡수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지 영어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평등, 헌법,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행동은 이승만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기존에 배웠던 유교 윤리와는 다른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그에게 깊은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되었고 점차 기독교의 교리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변화는 외적인 환경을 넘어 내면의 개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와 세계에 대한 시선을 넓혀갔습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넘어 왜 조선이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성경과 선교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붙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작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변화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감옥에 갇힌 이 청년이야말로 조선 사회를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의 지적 능력과 외국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을 표현해내는 문장력은 다른 그 어떤 청년들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돋보였습니다. 이승만의 신앙 고백은 형식적인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조선의 새로운 정신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속에서 민권과 교육, 국제 감각의 필요성을 함께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감옥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믿은 것은 단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도서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성경에서 시작된 언어와 사상의 탐구는 어느새 감옥 안을 조선에서 가장 진보된 지적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를 지켜본 선교사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단순한 죄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가 낳은 청년이었고 그 안에는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불꽃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스스로 영문 성경을 해석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자세, 그리고 민중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태도는 선교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인물이라면 반드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승만을 주목한 인물 중 하나는 헬렌 켈리와 교류가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에비슨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글을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 보내기 시작했고 조선의 감옥 속에 있는 이 청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렸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도 제국주의와 선교, 그리고 아시아 선교의 방향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식 청년이 스스로 기독교에 귀의하고 영어를 독학하며 정치 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작성한 독립정신의 초안 성격을 띤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들은 단순히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언론 자유, 교육의 보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조선이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20대 청년이 작성한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문서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승만이 감옥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비전은 감옥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한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외국인 영사들을 통해 석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조선 내 기독교계가 힘을 합쳤습니다. 결국 1904년 이승만은 약 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신체를 가두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그 안에서 더욱 자유로워졌고 외부 세계를 향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 선교사들은 이승만에게 유학을 권유합니다. 단순히 학문을 더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지도자로 성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국 유학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그 여비를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미국 교계의 후원은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 교회와 장로교 단체, 기독교 학교들이 기부를 통해 유학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이승만은 그렇게 감옥에서 해방된 지 몇 달 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 그는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의 손에는 수감 당시 작성했던 메모와 번역본들, 그리고 성경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젊은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첫 번째 사상가이자 행동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04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무려 5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형에서 무기형, 다시 장기복역형으로 감형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도 기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선 정부는 그를 풀어주었으며 어떻게 그는 그토록 빠르게 출국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나 우연이 아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상황과 선교사들의 전략적 움직임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1904년은 바로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해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압박과 열강의 눈치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 선교사들의 발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조선 내 기독교 선교의 중심 국가였으며 수많은 병원, 학교, 구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은근히 견제하면서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석방은 단지 한 인물의 자유가 아닌 조선을 향한 미국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외교적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단지 감옥에서 꺼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시절부터 그가 작성한 글들을 모아 미국에 보냈고 그가 감화되고 변화된 인물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알렸습니다. 선교 보고서에는 이 청년이야말로 조선의 미래 지도자가 될 인물이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미국 교회들과 선교단체는 그런 보고서를 근거로 유학 비용을 마련하고 이승만의 입학을 허락할 학교들과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감옥에서 석방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승만은 하와이를 경유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감각으로는 출소한 수형인이 여권을 받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아직 여권 체계가 엄격히 자리 잡지 않았고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과 보증, 그리고 미국 교계의 수용 의사가 명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일종의 교육 후원 프로젝트로 삼았고 그에 대한 신뢰는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어 있었기에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승만 자신도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단순히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 정치 법률 사회구조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해두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를 미국에 보내려 한 이유는 단지 그의 학문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조선의 문제를 서구 문명과 사상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본격적인 학문과 정치 이론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의 유학기는 조선인 최초의 기록을 수없이 남기며 이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도착한 해는 1905년 초였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지 몇 달 만에 태평양을 건넌 그는 곧장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자리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면 한 명의 한국인이 감옥에서 막 출소해 곧장 미국 명문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입학 시험은 물론이고 수많은 심사와 절차, 신원 검증을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형사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입학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905년에 이승만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겹의 조건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미국은 지금처럼 입학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학 절차는 학교마다 다르게 운용되었고 시험보다는 추천서와 후원인 그리고 개인의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승만은 감옥 시절부터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고 그 중에는 미국 현지 교단과 직결된 고위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루미스 같은 인물들은 단지 조선 내 선교사였던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기독교계와 선교재단, 학교들과 긴밀히 연결된 중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추천서는 단순한 소개장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청년의 삶을 보증하는 공적 서류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은 이승만이 감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그가 수형자라는 과거보다 그가 성경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영어를 독학했으며 서양 정치 사상을 습득하고 조선의 개화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젊은 지식인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감옥에서 독학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에세이와 편지를 영어로 써내려갔고 이 편지들이 입학 심사에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지 워싱턴 대학은 당시 미국 내에서 기독교 계열의 진보적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사와 교회가 소개한 조선 출신의 신앙 깊은 청년이라는 점은 단순한 학업 능력 이상으로 학교 측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입학 당시 이승만은 학부 정규과정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어 기초과정에 준하는 청강생 형태로 수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몇 개월간의 학습을 거치며 정식 입학생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내 대학 시스템의 유연함과 선교사 네트워크의 지지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 자신이 보여준 태도와 준비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단순히 영어 단어를 외운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 민주주의 이론, 국제정치와 외교에 대한 사유를 언어와 함께 발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기반은 미국 교육자들에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미국 교계는 당시 조선을 기독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시아 국가로 보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을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조선의 복음화와 민주화의 씨앗을 뿌릴 지도자 후보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여 정치학, 법학, 외교 분야의 기초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학업 성취와 영어 능력을 증명하며 하버드 대학의 특별 연구 과정에 진학하고 나아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 감옥 속 청년이 세계를 무대로 정치 철학을 설계하는 사상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이승만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초기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곧 성실함과 사고의 깊이, 그리고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주변 교수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읽었고 교수의 질문에 단순한 교과서 지식을 넘어선 조선의 현실과 연결된 사고로 답변하였습니다. 그의 에세이와 토론은 단지 언어 수준을 평가받는 데 그치지 않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식민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독창성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는 단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갖춘 사상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런 점에 주목했고 그가 단순한 개화 지식인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법 체계를 조선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스스로 모색하는 수준의 학습자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학업 성취를 기반으로 그는 1906년 하버드 대학교에 특별연구생 자격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 하버드는 아시아 출신, 특히 동양인의 입학을 거의 허용하지 않던 시기였으나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대 교수들의 추천과 자신의 성취를 바탕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그는 정치 철학, 외교사, 비교 헌법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논문 주제 또한 조선을 배경으로 한 국제 정치 질서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실함과 깊이는 곧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교로의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1908년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국 정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드로 윌슨 교수의 수업을 들었으며 윌슨과의 직접적인 학문 교류를 통해 서구 정치체계와 동양 현실의 접점을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데 몰두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이승만이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위기를 국제정치학의 언어로 해석하고 분석한 최초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청일전쟁과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었고, 이는 조선이라는 지역 문제를 단지 지역적 갈등으로 보지 않고 세계 질서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보편적 문제로 격상시킨 시도였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교수들은 이 논문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비영어권 출신, 그것도 정치적으로 식민지화를 앞둔 나라에서 온 청년이 국제정치의 언어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는 조선인 최초이자 미국 동부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동아시아 정치학자로서 기록됩니다. 당시 미국 언론 일부와 선교사들은 조선인 박사 출연이라는 식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그를 단지 유학생이 아닌 향후 조선을 이끌 지성 지도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그가 학문을 통해 미국 지식인 사회를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논문과 에세이, 토론과 논리로 조선의 독립이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은 훗날 이승만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설립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조선 청년이 아니라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정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 무장하고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이승만은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는 단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귀국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학문적으로 조선의 자유를 논증해낸 자였고 그 논리를 실제로 실현해야 할 사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곧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국은 이제 더 이상 그가 떠나던 시기에 혼란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식민지,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인 강압의 땅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귀국 후 곧바로 한성감옥 출신이라는 과거와 미국 유학파라는 이질성 사이에서 정체성의 충돌을 겪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그는 국제 정치의 언어로 조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조선은 일본 헌병의 감시 아래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조직하려 했지만 조선 내부는 이미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출판과 집회는 금지되었고 사상범으로 분류된 인물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습니다. 그 자신도 곧 일제의 주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조선 안이 아닌 조선 밖으로 돌립니다. 그는 1912년 하와이로 떠나 미주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이민자 공동체는 당시 조선 출신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설탕 농장에서 일하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 지도자 이승만의 등장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지식인이 아닌 민중의 지도자로 자신을 낮추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YMCA를 중심으로 교육운동과 기독교 계몽운동, 그리고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고 나아가 한인 기독학원과 신문 발간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가 운영한 신문 태평양 잡지는 단순한 정보지나 선전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 조선의 현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자유를 연계한 사상지에 가까운 인쇄물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승만은 미국 정치인과 교계 지도자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것이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영어로 글을 쓰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의 방향을 내부 폭동이나 무장투쟁이 아니라 외교와 국제 설득으로 설정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승만은 같은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박용만 등과 노선의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안창호가 점진적 개혁과 교육을 중시했던 반면 이승만은 조선은 독립국가로 선포되어야 하며 외교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고유한 문명과 역사를 지닌 독립민족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곧 현실적인 외교 노선으로 구체화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며 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임시정부 외교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려 하자 무장 독립 노선을 중시하던 상하이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노선은 임시정부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싱턴 군축회의, 국제연맹, 세계 언론을 상대로 끊임없이 조선의 존재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국제 외교의 테이블 위에 등장하는 유일한 조선인의 이름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는 외로운 외교전사였습니다. 총 대신 펜으로 싸우는 투사였고 조국이라는 단어를 세계 질서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의 역사적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조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펼쳐진 비폭력 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맞선 민중의 외침이었고 전 세계에 조선인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격변의 해,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멀리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자신이 추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감격과 책임감 속에서 이 소식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자신의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새 국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곧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다른 임시정부 인사들과 이승만 간에는 노선의 뿌리 깊은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지도자들은 무장투쟁, 지하조직 활동, 그리고 직접적인 항일운동을 중심에 두었지만 이승만은 철저하게 외교를 통한 국제적 승인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제연맹에도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워싱턴 군축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여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임을 세계에 호소하려 했지만 그 어떤 공식적인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교 전략은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재편에 집중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들에게 전략적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조선의 독립은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이러한 외교 활동의 성과 부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이승만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원격 지도자의 한계, 무장 독립과의 괴리,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925년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하게 됩니다. 이는 독립운동사에서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였고 이승만에게는 큰 정치적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한 외교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선외교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사회에 조선의 현실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는 점점 한국 독립운동계 내에서는 고립되었지만 대신 미국 사회 내에서는 조선의 대표적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신문과 기독교계 잡지에 등장했고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정신적 지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수한 외교 노선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실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벽이 얼마나 높고 냉정한지 실감하였고 동시에 민족의 독립은 세계 질서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훗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 외교의 틀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이승만은 외교 무대에서 밀려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외교를 통해 조국의 자유를 주장했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미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제국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반도에는 35년에 걸친 식민지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공백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이끌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한 치열한 탐색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 오랜 시간 미국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망명 33년 만에 조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를 실은 군용기가 김포비행장에 착륙했을 때 기자들 앞에 선 이승만은 침착한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스스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선총독부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며 사실상 두 개의 점령지로 나뉘어 있었고 민중은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익힌 반공 사상을 기반으로 우익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해방 직후 혼란한 정치 무대에서 확고한 반공주의자,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서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임시정부 측의 김구, 안재홍, 여운형 등이 다양한 통일 정부 수립을 시도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좌우 대립 속에서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차별화된 노선을 걷습니다. 그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남북 통일 정부를 고수했지만 이승만은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47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되고 유엔은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승인합니다. 이승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엔과 미국을 설득하고 국내 보수 세력과 협력하며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성사시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반이 되었고 그는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승만은 73세의 나이로 오랜 망명과 정치적 고립을 딛고 마침내 조국의 초대 국가원수가 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추구한 정부는 단순한 형식적 독립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반공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제 외교 속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북조선 정권과의 통일 협상도 전면 거부합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고 미국 역시 한국 내에서 이승만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의 그림자도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정적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야당의 성장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분명 강력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감옥 속에서 선교사들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향했고 국제사회에서 조국의 자유를 외쳤으며 끝내 그 조국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정치인의 행적이 아니라 20세기 한민족의 고통과 갈망, 그리고 선택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승만은 오랜 세월 미국에서 유학하며 활동한 인물이었고
해방 당시에는 조선 땅을 떠난 지 이미 33년이 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국하자 많은 이들이 그를 반기며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만 머물렀던 이승만이 어떻게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선전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승만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자로서 이미 1910년대 후반부터 국내 신문과 지식인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국제 무대에서 조선 독립을 호소하던 그의 활동은 신문, 기독교 단체, 민족운동 단체를 통해 꾸준히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가 쓴 글들과 연설문, 그리고 독립정신 등 출판물은 해외에서 인쇄되어 국내로 유입되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당대 한국인 중 영어를 가장 능숙하게 구사하고 미국 내에서 대학 강의와 외교 교섭에 참여했던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지식과 국제 감각을 갖춘 독립운동가로서 상징적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 혼란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상을 갈망하였고 이승만은 그 공백을 메울 유일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인맥, 국제 감각, 학문적 성취,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통성이라는 상징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군정청은 해방 후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었고 이승만은 그들에게 가장 서구적이고 반공주의적으로 확실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귀국 시점도 절묘했습니다. 1945년 가을, 미군정은 국내 정치 세력들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이승만은 그 사이에서 강력한 우익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귀국 직후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공산주의는 악이다. 조선은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수 기독교계, 지식인층, 미군정의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국내에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김구는 통일을 원했지만 좌익과의 대화를 중시했고 여운형은 암살당하며 전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은 그 틈에서 강한 미국과의 연결, 조선의 독립국가 수립, 공산주의 배격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이 국내에서 유명해지고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단지 외교 활동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유학과 정치 활동, 영어 능력과 외교적 감각, 기독교와 연결된 선교사 및 미국 정부와의 인맥, 국내 지식인 사회에서의 명성, 해방 직후 정치적 공백과 좌우 대립의 현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귀국과 동시에 현실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유일한 지도자로 간주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헌국회를 주도하고 마침내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날 그는 연설을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하며 공산주의는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의 통치는 이후 반공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부 수립 직후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빠르게 정적을 제거해 나갑니다. 좌익 계열 인사들은 탄압당하거나 제거되었고 사회주의 운동은 불법화되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당시 정세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은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의 반공주의는 정치적 수단일 뿐 아니라 이념적 신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소련과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산주의는 반드시 침략해올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는 곧 한국전쟁이 발발과 함께 현실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초반, 수도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당했고 정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수도민을 남겨둔 채 퇴각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외교력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이끌어냈고 결국 전세는 역전되어 북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되고 결국 휴전협정이 논의되자 이승만은 이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통일 없이 전쟁을 멈추는 것에 반대했고 미국의 뜻에 반해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승만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악화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휴전 뒤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정권의 장기 집권을 도모합니다. 1952년에는 부통령 선거를 간접선거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강행했고 이를 위해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첫 시험대에서 큰 흠집을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분명 한때는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세로부터 지켜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권력의 사유화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철저히 배제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반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강화해 갔습니다. 그의 임기는 여러 번 연장되었고 선거 부정과 정치 탄압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국민 다수에게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지도자, 국가를 세운 아버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구국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권위주의 통치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국가의 생존과 체제의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자유와 절차, 정의를 뿌리내리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은 이미 80세를 넘긴 고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권력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고 공산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의 길을 계속 모색했습니다. 1956년 그는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지만 그를 견제할 야당의 후보였던 신익희는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망합니다. 이후 조봉암 후보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그는 선거 직후 간첩 혐의로 사형당함으로써 제거되었습니다. 당시 조봉암의 처형은 오늘날까지도 정적 제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이승만은 국민들의 신뢰보다는 점점 더 권력기구의 통제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경찰, 정보기관, 관료조직을 장악하며 선거 조작, 언론 검열, 정치 탄압을 통해 반대 세력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체제는 일시적으로는 유효했지만 점점 민심과의 괴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이승만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정권은 선거 전부터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유권자 매수, 폭력 동원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었고 국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섭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위가 벌어졌고 이 시위는 곧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뒤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서 학생과 시민이 연이어 거리로 나섰고 이는 곧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이 과정에서 국민은 더 이상 무력과 공포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더는 버틸 수 없었고 국내외에서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이상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는 결정적인 정치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결국 하야를 선언합니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절을 떠나 경무대로부터 이송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슬하의 양자로 삼은 이강석을 포함한 이기붕 일가의 비극적 자살을 지켜봐야 했고, 이는 그에게 인간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오랜 세월 독립운동가로 초대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자리를 떠나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하와이로 떠났고 거기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다가 1965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근대사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운 초석이자 동시에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시작되었지만 말년에는 권력 집착과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상반된 그림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했고 서구적 제도와 헌정체제를 뿌리내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 그 자체였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논쟁과 성찰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